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오의 물결에 대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피해 중상을 비유대인들이 믿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대신 유대인들은 현재 세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신앙, 역사,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데 주로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Think Twice에서는 다라혼과 함께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와 6월절 신간 작은 염소 한 마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자이자 학자인 다라혼과 함께 유대인 교육, 반유대주의,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6월절 그래픽 노블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 전 여러분께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 중 어디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아니면 JNS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계시든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wice 알림을 받으려면 종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도 조나선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뉴스와 분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모든 곳에서 JNS 채널의 조나선 토빈 데일리로 일일 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라혼이 2021년에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 모음집을 출간했을 때 그녀는 하나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고 홀로코스트와 현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딜레마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유대인들은 과거의 유대인 희생자들보다 분명히 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팔레스타인 아랍 테러 공격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이후 스스로를 인도주의자이자 인권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살해를 찬양하는 대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서구인의 상상 속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그녀의 통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위태로웠던 상황이 이제는 어디를 봐도 유대인의 삶이 공격받는 심각한 위기로 번졌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시대에 그런 추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월 7일 등 유대인 집단 학살 조장 시도들은 그들을 가자지구 집단 학살 혐의로 거짓 비난하며 유대인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도 거의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방공호에 숨어 미사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다라가 함께 기쁩니다. 그녀의 이전 저서뿐 아니라 최근 유대인 교육을 위한 노력과 새 6월절 테마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다라혼은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이자 유대 및 이디시 문학학자로 세라 로렌스 칼리지, 예시바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논픽션 작품은 뉴욕 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디 애틀랜틱, 태블릿 등 많은 매체에 실린 바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대중에게 유대 문명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텔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5편의 소설, 2021년 에세이집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유령이 깃든 현재로부터의 보고, 그리고 최근 출간된 6월절을 주제로 한 그래픽 노블 작은 염소 한 마리를 포함해 7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다라혼 Think Twice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라 씨, 시간 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출간하신 책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다라 씨는 학계, 소설, 에세이 분야에서 활동하셨죠? 그래픽 노블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요즘 21세기 작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가요? 글쎄요, 꼭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은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12살 때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마도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원르르 고트는 6월절 세데르 만찬에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데르 만찬은 아피코멘, 즉 식사 중에 숨겨진 맛자 조각 없이는 끝낼 수 없습니다. 세데르 만찬은 아피코멘 없이는 끝나지 않으므로 이 이야기는 아피코멘을 못 찾는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데르 만찬이 끝나지 않고 그들은 6달 동안 그곳에 갇힙니다. 이것은 표현주의 감성을 좋아한다면 이 이야기는 루이스 부뉴엘의 멸망의 천사의 유대인 버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귀족들 대신에요. 네.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인 경험이죠. 이 가족은 6개월간 세데르에 갇힙니다. 6개월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말하는 염소가 나타나 자신이 문제의 원인인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염소는 아피코멘 찾기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가족 중 큰 아이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염소는 어디가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그 염소는 이어서 이 끝나지 않는 세데르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동안 수천 년 동안의 이전 세데르들이 이 세데르 아래에 쌓여왔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고고학적 유적지처럼 과거 문명의 층들이 쌓여있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피코멘을 찾고 세데르를 끝내기 위해 이 과거의 층들 속으로 내려가 여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유대인 역사를 통한 일종의 모험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디어는 제가 12살 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석하곤 했던 세데르 중 하나는 우리 가족 친구 집에서 열렸던 정말 큰 세데르였는데 한 50명 정도가 모였고 테이블에 나이 순으로 자리를 배정해줬어요. 어른들은 한쪽, 아이들은 반대쪽에 앉았고 저는 지금 48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 당시 그 세데르에 계셨던 어른들 대부분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중간에는 제 부모님 또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중 일부는 소련 네퓨즈니, 즉 소련에서 탈출해서 소련 유대인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끝에는 저처럼 심슨 가족에 대한 농담이나 하던 아이들이 있었죠. 저는 한 세대를 안에서 3가지 세대를 다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세대가 모이는 유대인 모임에서는 항상 여러 시대가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핀도블에 관해서는 저는 이 아이디어를 한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았을 뿐 책이나 기사 같은 형태로 구체화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몇 년 전 일이에요. 저는 지금은 모두 10대가 된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때는 몇 년 전이라서 아이들이 좀 더 어렸죠. 아이들은 모두 그래픽 노블에 집착했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죠. 어느 날 우리는 만화책 가게에 갔고 아이들은 다양한 만화책과 그래픽 노블을 엄청 많이 샀어요. 아이들은 테오 엘스워스의 책을 골랐어요. 저는 처음 듣는 작가였지만 아이들은 그 책에 푹 빠져 서로 가지려고 다툴 정도였어요. 저도 그 책을 잠깐 빼앗아 봤는데 테오 엘스워스 그림이 정말 독특하고 강렬해서 흥미로웠어요. 아크람 같은 만화가를 안다면 테오 엘스워스의 그림도 비슷하게 반항적이고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멋진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시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연락해 이 일이 시작됐어요. 텔은 당신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는 당신의 소설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네,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고학적 개념을 유대인 삶의 이해에 적용한 거군요. 네. 고고학은 이스라엘에서 특히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미국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어느 시점에 실제로 미국의 많은 교육, 특히 유초, 중고 교육에서 유대인 역사와 그 교훈은 인종, 교차성, 정착민 식민주의와 같은 다른 주제들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며 크게 격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6월절 세데르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책과 제 새로운 비영리 단체 텔 인스티튜트는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명의 여러 겹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텔 인스티튜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 tell처럼 tell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모든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미국의 더 넓은 역사 인식에서 지워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은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이 점이 정말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 10월 7일 공격 직후에 반유대주의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불운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의 전 총장에게 반유대주의 자문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의 조언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돼 저는 의회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대학은 이미 너무 늦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더 넓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죠. 또 다른 경험은 그보다 몇 년 전이었는데 10월 7일 이전에 저는 아틀란틱 매거진을 위해 미국 내 홀로코스트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여러 학교와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인상 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홀로코스트 교육을 의무화한 주가 약 28개 있습니다. 저는 50개 주 모두가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홀로코스트 교육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점은 이 나라에는 유대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제가 댈러스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갔을 때 그곳의 안내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말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박물관 견학을 오면 종종 유대인이 지금도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사라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지워짐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사회에서 겪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유대인 문명을 지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짓을 온갖 악랄한 방식으로 저지르는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정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나라에서도 일종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한다거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DEI 프레임워크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소수 집단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유대인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DEI는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유대인은 단순히 또 다른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문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초가 되는 문명입니다. 제 말은 유대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고 유대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슬람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유대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국 건국자들의 사상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이건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제 일종의 복고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우리 자신의 과거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유월절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을 상상하라고 요구받거든요. 하지만 그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One Little Got를 읽으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말하는 염소가 함께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말은 도움이 되긴 하죠. 확실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선생님의 질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역사적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건 유대인 삶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직접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역사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 나라가 백지 상태였다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하죠. 미국의 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나라가 준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려는 욕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염소가 이걸 소개하는 거죠.
책에서는 그게 직관적이고 물리적으로 느껴지죠. 마치 고고압 유적지를 탐험하듯 실제로 시간을 여행하는 거예요. 시간이 일종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가 책에서 아이를 데리고 감정적인 여정을 떠나는 방식도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염소가 처음 데려가는 곳이 바로 알다시피 이 아이가 부모님과 약간 갈등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이요. 그리고 그가 처음 보는 것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지냈던 세데르예요. 그 중에는 옛 소련에서 자란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세데르는 밀수된 마짜 한 조각이 전부였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참여했던 증조할머니도 있어요. 그는 증조할머니의 세데르에 가는데 그 세데르는 벙커에서 열리고 있죠. 맞죠? 그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요. 그의 말투는 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봐요. 부모님을 아이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한 번도 부모님을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른들은 누구였을까? 그분들의 세더 식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누구였을까? 맞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식탁에 있던 노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나면 이런 세대 간의 연결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아주 유대인다운 개념이죠. 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개념이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에 있는 것이죠. 유대교 교육자들이 말하듯이 유월절은 최고의 가족 교육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유월절은 가장 세속적이고 동화된 유대인들조차도 경험하는 유일한 유대교 의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결과로 유월절은 유대인만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위해 다양한 비유대인 목적에 차용된 유일한 유대교 의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일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일까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당신도 이런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네, 확실히 그런 점이 있죠. 다양한 해방에 관한 이야기로 하가도드 여러 버전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다른 집단이나 다른 이야기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버전 예시가 담긴 하가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공산주의 하가다도 있고 이렇게 여러 버전이 나란히 있을 때 각 세대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One Little Goat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 이야기를 다시 아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중심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접근 방식들이 전혀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버전은 젊은 미국 유대인들에게는 종종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버전을 더 많이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데르에 참석해 빈칸 채우기식의 주제만 이야기했지 더 큰 역사에 대해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다양한 층위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일은 이 소년이 이 이야기가 각 시대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울림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다르게 느껴지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는 어렸을 때 소련에서 아버지의 세데르에 참석하고 바르샤바 게토에서 열린 세데르에도 갑니다. 그는 또한 지난 세기 전환기에 빈으로도 가는데 거기서 프로이트를 만나지는 않지만 프로이트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네, 그거 정말 웃겼어요. 네. 아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농담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요. 아, 네네.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게다가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탈무드 학자들인 라브와 슈무엘과 함께 세데르에 참석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넣었어요. 두 사람이 생각하는 유월절 의미가 전통 하가다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슈무엘의 생각은 유월절이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폭정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라브의 생각은 이것이 우상 숭배를 떠나 일신교로 나아가는 더 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데르에서 전통 하가다를 읽으면 두 가지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바딤 하이누처럼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슈무엘의, 즉 정치적 이야기 버전입니다. 또한 라브의 버전은 전통 하가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통 하가다에는 우리 조상들은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랍, 슈멀과 함께 세데르에 가면 두 사람은 세데르의 두 가지 의미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더 영적인 자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읽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할 수 있게 여지를 둡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10월 7일 이후에 쓰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유대인 여성으로서 제 삶에서 세데르에 참석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것이 더 즉각적인 정치적 의미로 많은 미국 유대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책 자체는 유대인 역사를 관통하는 3부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소년과 그의 염소. 안내자가 유대인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코믹하거나 반쯤 진지한 방식으로 그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생각해보니 이건 미국 유대인 경험과 예를 들어 이스라엘 경험을 대조해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산층 미국 유대인 아이들은 실제로 고난이나 박해를 겪어본 적이 없죠. 반면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 아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폭탄 대피소를 들락날락하며 살아왔죠. 이건 아주 다른 경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고 아마도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 때문에 미국에서 적어도 미국 유대인 사회에서는 역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미국 유대인들은 박해를 겪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폭탄 대피소를 들락날락하지 않죠. 어느 정도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제 타기지엔 젊은 미국 유대인들 중에서 온라인에서 유대인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런 증오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이들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전통의 비히 샤다따처럼 매 세대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쓰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이 책이 암 이스라엘, 즉 유대인 전체의 더 큰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 매우 다른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즉 폭탄 대피소를 오가며 문자나 페이스타임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미국 유대인들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0월 7일 전에 책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에 나타나지만 반드시 어린 독자나 일반 독자가 눈치챌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세데르가 끝날 때, 아니 책이 끝날 때 소년과 염소가 최초의 6월절 세데르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건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이죠. 맞죠? 그것은 경계의 밤입니다. 토라에서는 웰 시무림이라고 하죠. 이 밤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처음 난 자들을 죽이러 오는 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에 피를 바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코르반, 페사흐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방 안, 문 안에 머물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그 부분에 도달했을 때 일러스트레이터가 저에게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 책의 다른 부분과 정말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아주 빽빽하게 음영이 들어가고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질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어둠과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거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갑자기 아주 심각한 순간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사파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소년이 이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데르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문을 닫으라고 말해요. 죽음의 천사가 네 바로 뒤에 있다고 하죠.
이게 바로 마마드죠. 이곳은 안전실, 즉 이스라엘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모두가 들어가는 방공호예요. 그리고 물론 10월 7일에도 그랬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정말로 문을 두드렸어요. 닫으세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는 3000년 동안 마마드에 앉아 항상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세데르에서 당신의 캐릭터, 그러니까 주인공 소년이 바로 그때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는 이들을 만나게 되죠. 네. 그들은 그냥 출애굽 시기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못한다고 말하는 그 할머니도 포함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의 가족을 만날 때 그의 고조 할머니가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듯이 그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예요. 그분은 항상 너희 모두 다 잘못하고 있어 라고만 말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젊은 입장에선 짜증나는 할머니일 뿐이죠. 그래도 우리는 만나고 그녀는 늘 너희가 다 잘못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결국 바르사바 게토에서 그녀를 만나게 돼요. 그때 그녀는 아직 어린 10대였고 그들에게 너희 모두 다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녀는 손에 화염병을 들고 벙커를 떠나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책 마지막에 스포일러 경고지만 하가다를 알면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가 이 첫 번째 세대르에 들어설 때 고대 이집트에서 출애굽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죠.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본 사람들은 고대 의상을 입은 자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또한 식탁 위에는 촛대 대신 기름 램프가 있으며 그들은 같은 맛자를 먹고 있습니다. 그가 아피코멘을 찾는 곳도 바로 그 식탁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요. 바로 이런 점이 그래픽 노블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은유를 문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이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시험해 봤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당신의 책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에서 에세이 중 하나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었죠. 그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럭의 연설을 훌륭하게 해석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요. 자녀분들은 이 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이 책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매번 일러스트레이터가 작업할 때마다 그리고 물론 글도 항상 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와 작업할 때는 그가 연필로 몇 장을 그리면 저희가 그걸 두고 여러 번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 모두가 그 페이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꼭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웃는지 지켜보곤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이 책에는 어른들을 위한 유머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유머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으로서 때로는 아이들을 위한 유머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에 관한 농담은 분명히 어른들을 위한 거죠. 여기에는 염소 관련 엉뚱한 일이나 제 아들이 좋아하는 유치한 유머도 있어요.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때 10살이었어요. 그 애는 사소한 일에도 자주 웃곤 했어요. 아이즈와 돌도 저건 유치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런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염소가 구름 위를 달리는 장면 등 시각적 유머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또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매번 다른 세대에 갈 때마다 놀라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네, 제가 말했듯이 아이들이 어린이들을 겨냥한 유머나 시각적인 요소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아티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가 그린 정교한 펜과 잉크 드로잉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그 점에 흥미를 느꼈어요. 남자아이가 미끄럼틀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 여러 터널과 구조물을 통과하는 복잡한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즐거워했죠. 그래서 네, 저는 확실히 독자들로 이루어진 테스트 그룹이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2021년에 출간된 당신의 에세이집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많은 이들이 읽었고 책이 나왔을 때 5년 전 이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아,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꼭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10월 7일과 그 이후의 일들, 즉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겨냥한 폭력 사건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꿨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책을 출간했을 때 내렸던 결론, 즉 우리 문화가 유대인과 유대인 관련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결론을 오히려 더 확고하게 만들어줬나요?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라는 전제에 대해 그 당시 제가 표현했을 방식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죽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비유대인들 사이에서 홀로코스트가 기념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전 세계 유대인 유적지라 불리는 곳들이 다루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죽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대중의 존경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포함된 상징적인 이야기는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박물관에서 일하던 한 젊은 유대인 남성이 직장에서 자신의 키파로 야구 모자로 가려야 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박물관은 그가 직장에서 키파를 쓰지 못하게 하고 야구 모자 아래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사회는 6개월 심의 끝에 그가 직장에서 키파를 쓰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마치 안네 프랑크 박물관이 유대인에게 숨어 지내라고 강요하는 게 좋은지 6개월 고민한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거기서 탐구하고 있었는데 그 예시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 박물관에서는 실제로 살아있는 유대인을 지우는 비슷한 사례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몇 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이후 박물관이 변경했습니다. 당시 방문객들은 오디오 가이드 디스플레이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15개 언어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되는 국제적 박물관입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받거나 다운로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라고 적혀 있고 영국 국기가 있으며 프랑스어라고 적혀 있고 프랑스 국기가 있습니다. 에스파뇰, 스페인 국기, 히브리어, 국기 없음. 저는 이에 대해 책에 썼고 결국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즉 죽은 유대인 이야기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있는 유대인은 그런 이야기를 위해 자신을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더욱 확실해졌는데 비유대인 사회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만 유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무력하다는 뜻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뜻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극에 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사실상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전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호주 본다이비치 학살 사건 이후 호주 유대인들이 저에게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같은 글을 올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건 마치 알다시피 그들이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해변에 유대인 시신이 생기자 이제야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쏟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메시지는 여전히 완전히 사실이에요. 즉,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힘이 없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바로 그 목표가 되는 거죠. 유대인 문명을 완전히 제거하는 최종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 다음 책의 제목입니다. 9월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처음 들으셨죠? 다음 책의 제목은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은 죽은 유대인을 사랑한다를 5편의 소설을 낸 뒤 처음 논픽션으로 쓴 것이 실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논픽션 책을 쓰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제 모든 독자들이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말은 여기서 모든 독자들이라는 건 하버드도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고 의회도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제가 텔 연구소를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엇이 바뀌어야 디아스포라 유대인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우가 조금이라도 타당해지려면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텔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유대 문명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2500년 동안의 반유대주의와 그 역학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다시 텔 연구소 이야기로 돌아가겠지만 그 부분을 더 듣고 싶고 새 책이 나오면 꼭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건 다음 유대인 명절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맞아요. 여름방학이 되면 그래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브렛 스티븐스가 연설을 했는데 그게 약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히 10월 7일 이후로 반유대주의가 급증하면서 더 심각해졌죠. 저는 유대인 혐오에 맞서 싸우는 것과 유대인 삶을 증진하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답 중 하나는 유대인 교육입니다. 문제는 어떤 유대인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하셨듯이 홀로코스트 교육의 많은 문제점은 그것이 너무 보편화되어 결국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을 지워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비영리 단체인 Tell Institute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미국 대중에게 유대인이 누구인지 교육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유대인 삶의 긍정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과 반유대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 다른 이야기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느 쪽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유대 문명의 기초, 유대 문명의 핵심 사상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사상들은 세계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9학년 전체 커리큘럼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기본적인 것, 즉 일신론, 한 분의 신을 믿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에 대한 저항은 오늘날 영적 또는 종교적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것은 정치적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대제국들이 종종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나 고대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 신들 중 하나가 독재자였죠, 맞죠? 저희는 이제 곧 유월절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들의 현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리굴라 이후 어느 시점부터 로마 역사에서는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대하기 시작했죠. 알다시피 그렇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카이사르는 최초로 신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일신교가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폭군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이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을 때 지난주에 푸림을 막 기념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푸림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하만을 화나게 만든 계기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한다고 말하죠. 이것이 유대 문명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즉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생각, 인간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최고의 통치자로서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즉 인간이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반폭정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유대주의의 역사와 뗄려야 뗄 수 없게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반폭정 운동이 일어나면 폭군들이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고대부터 비순응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다른 고대 집단이 많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이 제국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날 히타이트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맞죠? 이런 집단들은 모두 제국에 동화되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대중문화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을 때 그건 폭군들을 화나게 하죠. 비순응적인 운동이 있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두가 순응하길 바라는 지배적인 사회를 화나게 합니다. 알다시피 이건 유대 문명에 대한 개념과 유대 문명에 대한 박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유대 문명은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많은 지배적인 사회의 도전이 되는 반문화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도전이야말로 자유롭고 다원적 사회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대인의 삶을 가르치고, 아니 소개한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삶과 문명을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시범 운영 학교들에서 받은 피드백만 봐도 이것이 판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13개 공립고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저희에게 만점인 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 누가 알았겠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측면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반유대주의에 대해 가르칠 때 그것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반유대주의를 사람들이 권력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르치는 방식은 그 거짓말이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의 이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방식은 홀로코스트 교육에 대한 하나의 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역사와 분리해 가르치면 학생들이 패턴을 인식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패턴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 사례 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은 4개의 다른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가장 이른 사례는 서기 40년 기독교 이전 시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2001년의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UN 더반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학생들은 분명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그 거대한 거짓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새로운 미디어에서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도 알 수 있죠. 새로운 미디어는 신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무법지대와 같으니까요. 네, 이건 아주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방식은 분명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선생님의 훌륭한 스승인 루스 와이즈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홀로코스트와 교육의 실패에 대한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녀의 생각들은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박사학위가 있고 그녀가 제 박사 지도교수였습니다. 전공은 히브리어와 EDC 문학입니다. 그녀는 홀로코스트 추모에 관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접근법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마리 작은 염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6월절 이야기를 가르치는 방식처럼 홀로코스트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주체성과 폭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폭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해방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당신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예전에 유대교를 일종의 반문화로 이야기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현지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떠오릅니다. 이 반유대주의는 우파 쪽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좌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계의 주류 문화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반문화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DEI 같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맡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역할, 즉 각성된 문화와 역사에서의 역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주체성에 관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심지어 반유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례 연구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유대인 문명에 관한 더 큰 교육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소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20세기 유대인 역사가 살로 바로네가 말했던 유대인 역사의 눈물의 관점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라크리모스는 눈물로 가득하다는 뜻이죠. 마치 유대인 역사는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다라는 식이죠. 살로 바로네는 그 관점에 반대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에겐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교사 연수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 시점에서 유대 문명의 단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처럼 망명 경험, 집단 학살과 노예화의 경험,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제가 교사들에게 말하는 건 이런 경험이 특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세계 역사에서 사람들이 노예화, 집단 학살, 억압 등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서로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방식이며 이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특별한 점은 유대인들이 이런 모든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으며 그 모든 경험을 지나서도 여전히 이것을 유지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점이에요. 유대인만 로마에 정복당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것조차도 이건 성공적인 반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가 존재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왜 중동 전체가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만 예외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랍의 정복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는 많은 다른 언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언어들이 사라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설득이든 폭력이든 아니면 둘 다든 간에 말이죠. 그렇죠?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됐잖아요. 리투아니아는 아주 늦게까지 기독교로 개종하지도 않았어요. 12세기쯤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학자들 외엔 그전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문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해 선택을 했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유대인 공동체가 내렸던 선택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3,0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게 만든 그들의 결단과 약속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이걸 가르친다면 유대교의 영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사람들이 내린 선택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문해력입니다. 이 문명은 단순히 어떤 텍스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공부하고 그 텍스트에 대해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헌신, 문해력에 대한 헌신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세계에서도 드문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헌신이죠. 맞죠? 공동체에 대한 헌신도 또 다른 헌신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10명이 필요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든 것도 그렇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동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맞죠? 제 말은 고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맞죠? 이스라엘 땅과 바빌로니아를 오가던 탈무드 학자들이 있었죠. 맞죠? 그리고 이집트에 살고 있던 마이모니데스 같은 사람이 프로방스, 프랑스, 예멘에서 온 편지에 답장을 하고 있었죠. 맞죠? 이런 공동체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1800년대에는 미국과 서유럽의 유대인들이 시리아에서 인줄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에 개입해서 함께 노력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가 10월 7일 이후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헌신은 기여, 즉 세대를 넘어 아이디어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마치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과거와 그렇게 본능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내린 선택들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주체성의 이야기가 정말로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사 연수 중 한 교육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대화는 정말로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공립학교 교장이셨습니다. 그 학교는 대부분 소수인종 학생들,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희 교사 연수 중 하나가 끝난 후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정말로 눈에 눈물을 머금고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제 말은 저는 절대
아시겠지만 그분이 표현하신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이야기를 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선택과 헌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 누가 더 큰 피해자인지 경쟁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패러다임과는 꽤 다르죠. 네, 선생님.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10월 7일 이후 반유대주의 급증이 미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상반된 보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 단체들과 시너고그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주류화되면서 캠퍼스와 전반적인 국가 상황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가입과 참여가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대 경향도 있는데 일부 유대인들, 아마도 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10월 7일 이후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결된 유대교에 대해서도 반유대주의적 수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동체의 반유대주의 대응이 유대인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만약 사람들이 단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도록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을 지우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반대만 하도록 교육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유대교와 유대인 삶에 대한 소속감의 급증이나 새로운 관심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시온주의를 버리고 떠나는 젊은 유대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은 꽤 과장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어디서 그 설문조사를 봤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하지만 그 연구는 꽤 신뢰할 만한 연구였고 40세 이하의 미국 유대인 중 85%가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로 존재할 권리를 믿는다고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표현을 싫어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시오니스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40세 이하 미국 유대인의 85%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2024년에 실시되었습니다. 맞아요. 뉴욕타임즈에서 평소에 받는 메시지는 아니지요. 제 말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누가 뉴욕타임즈 읽나요? 40대 이상 사람들이요. 45세 이상 사람들이죠. 50세 이하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45세 이상이요. 그래요. 45세 이상의 유대인들이요. 네. 불행히도 45세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말은 흥미로운 점은 제 네 자녀가 이제 모두 10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아챈 거. 제 아이 중 한 명이 이 부분에 대해 말한 게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길 자기 또래의 유대인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또래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녀가 말하길 이건 너가 종교적인지 아닌지, 정치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를 지지하는지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게 네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가 말하길 네가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그게 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말로 의미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 유대 민족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미래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새로운 현상이에요. 네, 저는 그게 한 번도 맞아, 정확히 그래.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형태의 헌신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7살 때 생각하는 게 꼭 40살 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60살 때는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궤적은 예측하기 어렵죠. 하지만 결국 미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겐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의 사람들이죠. 그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야. 알다시피 그 사람들 사이에 많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거야. 내 말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논쟁적인지 생각해봐.
하지만 그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즉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지. 제 생각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게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우파 진영에서 유대인 혐오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상은 터커 칼슨, 캔디스 온스, 그리고 그로이퍼 닉, 나치 닉 푸엔테스 같은 팟캐스터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파 진영의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메건 켈리 같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도요. 또한 이란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유대인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긴 탄식의 또 다른 한 장일 뿐일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라크리모스식 유대인 역사 버전인 건가요?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이건 분명히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유대주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이들로부터 반유대주의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극좌라고 부를 수도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영상을 리트윗하고 다시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맘 단위에 관한 겁니다. 그들은 말고비론을 적용하지만 사실 그것은 원입니다. 구분이 없죠, 맞죠? 그러니까 전혀 구분이 없어요. 다들 서로를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제 딸이 넌 들어오든지 나가든지야 라고 했을 때처럼 저도 비슷하게 느껴요. 즉 유대 문명을 없애려는 쪽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쪽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제게 이건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온라인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글을 공유하는지 보세요. 모두 서로의 글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말굽 모양이 아니라 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전에 제가 새로운 미디어로 반유대주의가 늘었다고 말한 적 있잖아요. 제 말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의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누가 가장 충격적인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목 경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수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정말 큰 금전적 이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인 헛소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거든요. 그냥 앉아서 중간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덜 극단적이고 좀 더 사려 깊은 프로젝트에 바쳐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맞아요. 그게 확실히 더 많은 클릭을 얻는 쉬운 길이지요. 네, 그게 바로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하진 않지만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 말은 젊은 미국인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분명히 인터넷 세대잖아요. 이스라엘에 더 적대적이고 반유대주의에도 더 열린 것 같아요.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입니다. 맘다니와 같은 인물들의 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26개 주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홀로코스트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현대 미국 교육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PC주의 교육이든 아니든 그런 내용에 노출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홀로코스트 교육의 실패, 즉 보편화와 유대인 지우기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교육에 신뢰를 두고 있죠. 그것은 분명히 홀로코스트 교육의 한계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 교육은 지금 이 순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로 의미하는 것은 교육자들이 종종 늘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의한다는 겁니다. 널, 즉 NULL, 제로처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신경 쓰는 이유는 널 커리큘럼도 커리큘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배우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배우지 말라는 거죠. 몇 세대 전의 성교육처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성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배우지 말고 형이나 오빠에게 배우라는 거였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외부에 맡겼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널 커리큘럼, 교육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대인에 대해 배우는 것은 있다면 1933년부터 1945년 유럽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틱톡에 외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결과죠. 저는 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전반적으로 교육에 더 큰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교육의 한계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육의 더 큰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 삭감이 있었죠.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육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교육자들이 STEM이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해 왔죠.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영어와 사회, 그러니까 사회 과목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대부분의 주에서 표준화 시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머 과목도 그냥 그래서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 정도로 축소됐죠. 이 모든 것이 AI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교육계에서는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소외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 완전히 취약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익을 추구하는 인터넷의 책략들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인터넷의 전제는 인기라는 것이 진실의 척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 집단일 때 이런 상황이 반유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터넷에서 수십억 명 앞에선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십억 명이 틀릴 리 없다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 그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젊은이들에게 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에서 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라는 이 거대한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 하나는 착각적 진실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착각적 진실 효과는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에서 꽤 탄탄하게 연구된 것으로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인지적으로 뭔가가 일어나서 뇌가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은 집단 학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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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뇌가 이 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자주 듣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5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였다. 이렇게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요. 이건 냉전 세대가 세뇌라고 불렀던 거지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렇지만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곧 출간할 제 다음 책에도 관련된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는 위키피디아와 레딧에서 반유대주의 거짓말을 퍼뜨리려는 데이터 조작 음모에 대해 다룹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얘기를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이에 대해 글이 쓰여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한 40명 정도 되는 편집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대인 관련 주제에 대해 위키피디아를 다시 쓰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위키피디아가 대형 언어 모델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AI 모델에게 시오니즘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AI는 위키피디아 편집자들이 시오니즘이 어떤 의미여야 한다고 결정한 대로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 단순히 어떤 사실들에 대해 교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비판적 사고죠. 네, 고대부터 그랬고 우리의 사례 연구들이 서기 40년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맞죠? 이게 트렌트의 시몬과 인쇄기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마찬가지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미디어가 이런 걸 퍼뜨리기 아주 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반유대주의를 이해하거나 막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배울 만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텔 인스티튜트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커리큘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TEL 인스티튜트는 결국 저희가 막 시작한 아주 새로운 조직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 전쯤 저희가 공식적으로 500일 C3 비영리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1년 된 조직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소규모의 독립적인 수업 자료 세트입니다. 원래는 공립학교와 비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문명과 반유대주의의 역동성을 다루며 이를 결합해 살아있는 유대 문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는 올해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3개 공립고등학교와 일부 비종교계 사립학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개혁 유대교 회당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유대인 학생들에게도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우리 그룹에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학생들에게도 이는 낯선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 계획은 소규모로만 이걸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무엇을 더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을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달 전에 저희 웹사이트가 오픈되었고 그 이후로 엄청난 수요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연락한 분이 약 1,000명이고 모두 어제라도 바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폭넓은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수업 계획안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 대해 더 폭넓게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학교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기 회당이나 청소년 그룹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임이나 종교 간 모임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평생 해야 하는 약속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프요미를 시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정말로 8개의 수업 정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건 정말 핵심만 정리한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변화를 주거나 이런 수업들을 도입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더 넓은 대중과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공동체에 안팎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재구성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초중고에서 시작했지만 확장할 계획이고 아마도 그 범위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꼭 필요한 일 같습니다. 따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들이 텔 연구소와 다라님 활동을 어떻게 팔로우할 수 있나요? 제 웹사이트는 다라곤닷컴입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웹사이트로 연락을 주시면 꼭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잘 답변하지 못해도 모든 메시지는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 연구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웹사이트 주소는 the telinstitute.org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telinstitute.org입니다. 소개 자료는 있지만 수업 계획안은 바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관심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웹사이트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는 양식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Jonathan Tobin Daily Edition을 매일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중 하나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꼭 JNS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thinktwice@jns.org로 메일을 보내서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거나 시청하시는지 그리고 방송에 대한 생각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